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경찰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0대 부부가 사는 이곳 아파트 냉장고에서 갓 태어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숨진 아이 1명이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친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대상이 2,267명인데 그중에서 살아있는 아이들은 1,682명은 살아있고요. 또 사망한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27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아동의 건강한 발달 성장을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취약 아동을 보호하는 약자 복지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인사이드 경인 진행을 맡고 있는 김명섭입니다. 몇 달 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들이 발견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들 영아는 병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이었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들, 사회복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태어나면서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바로 복지 대책입니다. 오늘은 아동 문제를 비롯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 국민연금 개혁 등 전반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 나왔습니다. 예, 차관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차관님, 그 아동 복지 정책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그 정부가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섰고요. 경찰이 이제 수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여태까지 알려진 시태가 어떻습니까? 예,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지난 6월 달에 있었는데요. 원래 그 아이들이 그 출생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12시간 내에 B형 간염 백신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 그 퇴원을 하고 한 달 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감사원 결과 이렇게 쭉 해보니까 병원에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는데 출생 신고는 안 된 아이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올해 봄이었죠? 봄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15년부터 22년까지 8년 동안 해가지고요. 2,22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해보니까 그중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15년부터 22년에서 또 한 23년까지도 같이 조사를 했었거든요. 전체 대상이 2,267명인데 그중에서 살아있는 아이들은 1,682명은 살아있고요. 또 사망한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27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에 있는 아동이 276명,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잘못 입력한 사례가 36명이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우 안타까운 그런 사례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건 지금까지는 국내에 있는 아동이거든요.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이 또 있기 때문에 같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애들도 한 5,000명 정도를 조사하고 있고, 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이 주민등록번호는 없고 사회복지 보장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와야 되잖아요. 그런 아동도 있어가지고 이런 아동도 약 1,900명 정도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해외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해외에서는 이제 그 아동들이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그 아동들이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는 건지,
그 때로는 그 기육할 수도 있고요. 본국에 예. 그런 걸 다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일단은 그 뭐랄까요, 그 해외에 계신 분들, 국내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외국인 등록번호를 찾아가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것을 법무부가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전 그렇습니다. 부처가 합동으로 지금 합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저희는 하고 있는 거네요. 입원호하고 외국인 아동은 또 법무부에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또 행안부에서는 출생신고에 또 책임을 행안부가 또 있거든요. 아, 거기는 예. 계속 출생도 독려를 그렇죠. 하고 주민등록등본 같은 그렇습니다. 것들은 이제 그쪽에서 예.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 출생 미신고 아동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마도 저희가 의식적으로 아마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다,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 경식 풍조이기도 하죠. 내 소유다 뭐 이런 거. 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사실 제도적으로 저희가 한 달 내로 이것을 그 출생신고를 해드리는데 출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태료가 5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지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14일 내에 심평을 통해서 이게 바로 읍면동에 이렇게 통보가 되고, 그럼 읍면동에서는 한 달까지 기다려가지고 또 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왜 신고를 안 했냐고 다시 최고를 하게 되고, 정 안 되게 되면 직권으로 신고라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행 시기는 내년도 7월 19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바로 이제 출생에 대한 통보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거 말고도 지금 다른 대책도 추가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잘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병원이죠. 출생하는 분들이 아이들이 1000명 중에서 998명입니다. 2명만 사실은 밖에 출생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베이비박스도 있는데 그 베이비박스에 온 아이들도 보게 되면 그 90% 정도가 병원에서 출생하는 그런 아동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지금 병원에 다 출생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출생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 익명도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통보가 돼서 신고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병원 내 밖에 출산도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호출산제를 같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명은 우이기임산 및 보호출산 및 또 이렇게 아동 보호에 관한 법이 되겠는데요. 마침 그것이 지난번에 상임위를 8월 20일 통과를 해가지고 똑같이 지금 내년도 7월 19일에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일단 위기 임산부가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거든요. 위기 임산부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키울 것이 안 돼가지고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되겠는데요. 그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일단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이게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내가 키우겠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럴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보호출산 아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익명으로 처리를 하고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는 입양이라든지 시설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통보제랑 보호출산제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은 그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이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에는 그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혹시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 안에서 출산하는 사람들이 다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 밖 출산에 오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철저하게 제가 익명으로 처리를 하고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뭐 입양이라든지 또 아니면 가정보호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시설보호를 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아이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출산을 못 해가지고 만약에 이 보호출산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면 정말로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나온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서 다양한 차원 출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 보호를 위해서 우리 보호출산제를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익명의 경우 이제 그러니까 엄마를 익명으로 하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 나중에 그 자식이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찾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것도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아동이 성인이 되게 되면 그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님이 그 친생 부모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해서 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신분을 공개하는 걸 동의하는 겁니다. 근데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다른 것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산모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왜 보호 출산제를 동의하게 됐는지 그거는 공개하게 돼 있는데 산모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성명은 공개가 안 됩니다. 혹시 병원이라든가 난 지역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산모에 대한 것은 공개가 안 됩니다. 인적사항에 대한 것은. 그런데 혹시라도 이 산모가 사망을 했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여러 가지 유전적 질환이라든지 또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차관님, 이 시점에서 그 현 정부의 아동복지 대책, 정책 예, 예. 어떻게 한마디로 뭐 정리하면 어떤 걸까요? 예, 우리 아동의 우리 건강한 성장 발달을 최대한 보호하자는 것이 봉책이 되겠고요. 지난 4월 13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아동의 건강한 발달 성장을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취약 아동을 보호하는 약자 복지라는 개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동의 건강 성장 발달에 있어서는 생애 초기에 그 아동이 참 위험하지 않은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의료비를 입원 수술비를 무료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 복지에 대해서는 취약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급여가 지금 금년에는 0세는 70만 원, 1세 같은 경우는 35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을 지금 지급할 계획, 다달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동이 10만 원을 이렇게 그 저금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20만 원을 더 얹어줍니다. 그래서 아동이 18세가 되게 되면 4천만 원 정도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동의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여러 가지 아동위원회라든지요. 예. 그 아동이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최소한 아동을 한두 명씩은 넣어서 아동이 이렇게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참 이게 초등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고등학생까지도 아동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이는 우리 아동복지법은 18세가 18세. 되겠는데요. 또 청소년법에 따르게 되면 거기에는 24세까지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학까지 있는 청년까지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아이들을 저희 위원회에 불러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 굉장히 보편적 복지로서 굉장히 아동뿐만 아니라 임신부 출산 과정에서 여러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국에 현재 그 56군데, 56군데에서 운영 중인데 성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성과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아동이 건강에 잘 클 수 있는지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있는 직원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서 거기에 따라서 얼마큼 잘 크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잘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에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충분한 간호 인력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확보를 하더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이 아동 같은 경우 또 장애 진단 같은 경우 또 자폐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생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보건소를 통해서 잘 이렇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미숙아 선천아 이상아 같은 경우도 의료비 같은 있는데요. 2세 미만에 대해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다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무상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충분히 반영이 돼 있습니까? 예산은 이런 것은 또 때로는 예산도 필요하지만 여기 말씀드린 거하고 아까 만 2세의 입원 수술비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지금 5%가 본인 부담이 있는데 안 내는 거가 되겠거든요. 그런 것은 또 건강보험에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실제로 지금 많이 걷고 있으니까. 그 건강보험료 어느 정도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또 써야 될 건 써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동을 위해서라면 정말 열심히 우리가 그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그 아동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선제적으로 조기 진단하고 발견하고 상담하고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동 건강 얘기를 하셨는데 또 교육 부분에서 지금까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하고 있던 영유아 교육, 예. 보육 이거를 이제 유보 통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나눠서 하던 일을 지금 교육부가 전담하기로 했어요. 예. 그렇게 하신 뭐 특별한 취지가 있습니까? 예, 지금도 유보 통합이라는 것은 또 유치원의 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이 됩니다. 지금은 한 3만 개쯤 되는 그 어린이집에서 지금 아이를 돌보고 있고 그건 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이게 그 서비스 내용이라든지 편차가 심합니다. 그 교육 과정도 좀 틀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요즘 저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는 좀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급식비를 주고 있는데 또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급식비를 이렇게 못 지금 지급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하게 어느 유치원에 있든지 또 한편으로는 어린이집에 있든지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급식을 받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결국 유보통합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교육부하고 우리 복지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통합 계획을 로드맵을 마련하고 금년에 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을 교육부에서 관장을 하고 그 뒤에는 모든 것을 다 교육청에서 아마 25년쯤 될 것 같은데요. 관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2달 됐나요? 스웨덴 가보니까 스웨덴에서도 95년도에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교육부로 좀 거기 통합을 해서 잘 하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페레스콜라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프리스쿨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잘 돌보는 그런 체계가 잘 돼 있어서 우리가 꿈꾸는 유보통합의 미래가 바로 스웨덴에 있구나. 그걸 저희가 느끼게 됐습니다. 혹시 보육 관련해가지고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 이렇게 반대가 많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어린이집도 만나봤더니 상당히 어린이집에서도 좀 여러 가지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는 거는 사실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육부에 가게 되면 또 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하게 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교육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린이집도 기대는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항상 그 어린이집 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의 첫 번째 선생님들은 바로 어린이집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사들의 손이 따뜻해야만이 이 따뜻한 손으로 또 아이를 또 쌓는 거기 때문에 이 손이 차가우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 첫 번째 선생님이신 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이 손이 따뜻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미래의 가장 큰 위기를 인구 감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에서 학계 출산율이 제일 낮고요. 그다음에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데 정부가 예측하는 인구 감소 상황 어떻습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예, 저희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인구가 태어날 때가 61년입니다. 108만 명이 태어났고요. 71년도에 102만 명이고 절반 숫자가 50만 명이 02년도에 태어났고요. 지난해는 25만 명이 안 되는 24만 9천 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0.78명이거든요. 출산율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런 숫자가 되겠고요. 1 이하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습니다. 홍콩 정도가 있고요. 저 거의 없습니다. 일본도 한 1.3 정도가 되게 돼 있고요. 그 OECD 평균이 1.6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적으로 고령화는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한 5월 달쯤 되니까 940만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있고요. 65세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 되게 되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25년 후년쯤 되게 되면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멀지 않은 미래네요.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령화율이 14%에서 20%가 되는 것이 한 8년쯤 걸렸는데 한 영국은 한 50년이 걸리고 최소 가장 빠르다는 일본도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적응할 새도 없이 빨리 간다는 것이 가장 큰 이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한 해에 한 5, 60만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저출산 기조가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요. 참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통 6명도 좀 낳고 5명도 낳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이렇게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걸 제가 물어보니까 아마 첫 번째는 일자리 같습니다. 네. 일자리를 잡아야만 이제 결혼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집인데 주거의 문제입니다. 근데 집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가장 또 세 번째가 육아돌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성의 모든 육아돌봄이 다 함께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맞벌이를 하고 있는 그 부부에 있어서 남성은 54분만 하루에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3시간 7분을 이렇게 네. 돌보고 있는 겁니다. 3배가 넘네요. 3배가 넘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사실은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성에 대해서도 좀 더 그 일과 가정 양립, 육아에도 돌봄이 필요한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성분의 육아 부담보다는 남성들이 더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젊은 우리 직원들 보면은 결혼해가지고 애 낳은 경우에 남편들이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많이 부족합니다. 예. 도와주는 분들은 아마도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와 단기 관점에서 좀 각각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장기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그 대책을 만들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과 양육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고요. 그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청년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옛날에는 국가에서 다 키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잘 키울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런 걸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책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지난번에 그 스웨덴을 가보니까 다양한 것이 있더라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를 사실은 부모들이 다 키우고 있습니다.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레스콜라에 가보니까 그 영세반이 없습니다. 그 영세반이 없는 이유는 보면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영세반이 없냐? 했더니 왜 영세반에 그 아이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거기는 한 480일 동안 그 부모한테 육아휴직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루는 한 90일 정도는 남편이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게 되면 그 야간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야간반이 없냐 물어봤더니 야간에는 부모님 중에 한 명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라떼파파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아버지가 그거를 라떼를 들고 다니면서 먹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출산 양육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급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년 70만 원, 35만 원, 0에서 1세를 100만 원, 50만 원으로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육아기의 근로시간도 좀 단축을 시켜주고 또 신혼부부에 대한 그 주거급여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좀 2명까지라도 이 다주택에 대한 그런 것을 국토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3가지 대책이 되겠네요. 주택 마련 대책으로 해가지고 출산 가구에다가 연 7만 호가량의 특별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분양을 3만 호하고 민간 분양을 10,000호, 공공임대를 3만 호에서 총 7만 호를 1년에 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게 2자녀 가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제한을 대폭 완화해서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주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 청약 개선입니다. 그 공공 분양 맞벌이 가구에도 소득 기준을 미혼 가구의 2배로 상향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동일일자 그 청약조 출시에는 부부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허용한다는 거. 그리고 배우자가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을 배제한다는 거. 그리고 부부간 청약도장 가입 기간도 합산해 주겠다. 이런 대책을 바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것이 이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못지않게 이제 결국 애를 낳는 청년들의 생각, 인식 전환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 때랑은 좀 많이 다른 거죠. 저라고 하면 제가 50대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제 청년들과 정부가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드셨어요. 청년이 만드는 더 나은 저출산 정책 제안단, 청출 어람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의 생각이 바뀌면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대가 더 높아진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어떤 식으로 바뀌면 좋을까요? 지난 4월 20일, 23일 동안에 이틀에 걸쳐가지고 1박 2일로 한 200명하고 같이 제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주거 지원. 예. 두 번째가 육아휴직 관련 문제, 세 번째가 일과 가정 양립의 제도화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고요. 그런데 첫 번째가 육아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는 둥지가 없고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청년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상시 소통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서베이를 처음하고 끝에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38%밖에 안 나와 있다가 이게 하루 지나고 나니까 한 45%가 돼가지고 7%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출산을 꼭 해야 될 거 아니냐, 반드시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30%가 됐었는데 뒤에는 40%로 다소 이렇게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이렇게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면 이것이 결혼하는 생각도 더 올라가게 돼 있고 또 한편 출산에 대한 그런 의지도 더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홍보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교육도 중요하고 예. 저희 방송도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알려주고 서로 노력을 하고 우리 방송에서 그런 분을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영방송이 해야 될 주요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 예. 자, 이제 주제를 장노년의 복지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노인분들의 의료 혜택, 건강 문제 아주 중요한데요. 저도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있어가지고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건강이 너무 나빠지셔가지고 장기 요양병원에 가기 전에 사실은 뭔가 치료가 필요한데 집에서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의료 돌봄 시스템을 이제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금 어르신들이 참 지금 한 940만 되고 내년 1천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빨리 늘고 있는데요. 가장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것이 보게 되면 하나는 소득 보장이고 또 하나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서베이를 해보니까 살던 곳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인의 단계가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이 있고 노쇠가 되고 그다음에 장애가 생기고 그다음에 와상 상태가 되고 돌아가시는 그런 단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와상 상태는 이제 누워 계신 병원에 누워 계신 그런 거죠.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께서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관절이라든지 또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이 병원에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병원에 갔다 오시게 되면 바로 집에 오셔가지고 아니면 회복기 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고 집에 오시게 되면 의사들이 집으로 재택 치료 와서 방문 진료도 해주고 또 간호사가 방문 간호도 해주고 이렇게 치료를 잘 받으시다가 조금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인전 75세쯤 되시면 장기요양 대상자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같은 65세긴 하지만 노쇠가 되게 되면 75세가 되시거든요. 그럼 그때쯤 돼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고 등급을 받게 되면 그 등급 받기가 근데 굉장히 어렵던데요.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이 등급이 지금 5등급까지 되어 있거든요. 맨 끝에는 치매 같은 인지 등급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전체 어르신의 한 10% 정도를 저희가 커버링을 하고 있는데요.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설에 갈 수가 있고 3, 4,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재택 치료,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이런 거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 요양을 시설 보호를 받으시고 아니면 집에서 치료를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좀 더 심하시게 되면 시설로 가시고 때로는 장기 요양병원으로 가시고 그런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체계에 대해서는 노인 의료 요양 돌봄의 연계 체계 방안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게 되면 저희가 발표할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어르신들을 살던 곳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잘 받으시면서 평생도록 잘 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노후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혹시 외국에 무슨 모델이 있나요? 그런 외국에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은 지금 한 29.9% 정도의 고령화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010년도 그때부터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역 내에서 노인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가 지금 18.4%, 19%가 안 돼 있거든요. 고령화가요. 거기는 우리보다도 지금 한 15년도 먼저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잘 가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제가 지난 12월 달에 가봤거든요. 한 군데 가보니까 어떤 병원이 있냐면 병원 이름이 집으로 가자 병원입니다. 병원 이름이 집으로 가자. 희망을 주는 병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병원에서 그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여기서 잘 회복기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셔가지고 집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서 때로는 의사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간호사가 오기도 하고 이런 체계를 잘 하겠다는 거 해가지고 한번 취재해보고 싶은데. 병원 이름이 집으로 가자 병원입니다. 제가 한번 특파원한테 얘기해보겠습니다. 아주 도쿄도에 있는데요. 아주 저희가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과제가 사실은 노인 소득 보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금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노인의 어르신들의 일거리입니다. 일자리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요즘은 젊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금년도에 58년 되신 분들이 사실은 노인으로 취업 가시게 돼 있는데 얼마나 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잘 일할 수 있는 거를 일단 고용시장을 잘 만들어내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고용시장에서 이렇게 하기 힘든 것은 사실은 저희가 재정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88만 3천 개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103만 개를 해가지고 14만 개를 늘렸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를, 노인 인구의 10% 정도 하게 돼 있고요. 그게 27년도까지 되게 되면 120만 개까지 쭉 늘려가지고 이 노인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거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신문에서 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70%에 달하더라고요.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수입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정년 65세입니다. 65세죠, 그리고 점차 민간은 70세로 지금 연장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점차 일을 오래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게 되면 건강해지시고요. 또 하나는 사회활동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부심이 높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사회활동 참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가 최대한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삶의 기본을 보장하기 위한 이제 사회복지제도로 국민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요즘 걱정이 많아요. 뭐 얼마 후에 소진된다 이런 이제 예측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88년에 도입해서 지금 3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지금 운영되고 있고 기금 같은 경우도 974조 정도를 지금 적립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매 5년마다 우리 사람의 정기 검진처럼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정 계산이라는 건데요. 금년에 마침 그 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그것을 이렇게 재정 계산을 해봤더니 다소 재정이 좀 이렇게 당겨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 수지 같은 경우는 2041년도에 수지 적자가 되게 됐는데 2040년으로 1년이 당겨졌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이렇게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그런 것이 2057년에서 두 해가 당겨져가지고 2055년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이렇게 좀 연금 개혁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55년에 만약에 연금이 소진되면은 문제는 이제 청년들인데 예, 예. 청년들은 이제 의무를 다 해가지고 연금을 냈는데 막상 자기들이 이제 받아야 될 시기에 연금을 못 받는다 이런 불안감이 많아가지고 연금 안 내겠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 목소리를 지금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오기 전에 9시 반부터 11시까지 제가 청년분들 한 20명을 오늘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어떤 그 고민을 가지고 있고 물어보니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첫 번째가 사실은 확신을 달라는 거였었습니다. 우리가 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신을 달라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보면 청년을 포용하는 연금 개혁을 해달라. 우리 청년에게도 더 많은 청년이 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예, 그래야죠. 프리랜서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용지 같은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출산 크레딧이라든지 또 군 크레딧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청년에게 기회를 갖는 연금을 하게 달라. 우리들이 연금 개혁 과정에서 많이 참여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청년에게 확신을 주고 청년을 포용하고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개혁을 이뤄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만약에 연금을 안 되면은 그 연금 소진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출산 크레딧이라는 거는 이제 출산을 하는 동안에 육아휴직 등을 해가지고 못 내는 연금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출산 크레딧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지금은 둘째 아이부터 12개월을 이렇게 여러 가지 연금 가입 기간에 더 얹어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둘째 같은 경우 12개월, 셋째는 플러스 18개월이기 때문에 셋째 애 낳게 되면 30개월을 얹어주게 돼 있고요. 넷째에도 18개월 더 얹어주게 돼서 48개월이 되게 돼 그런 있습니다. 거네. 그렇습니다. 기간을 그러니까 더 인정을 해주는 예, 예.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청년 그 출산기를 첫째부터 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둘째부터 주냐? 예. 첫째부터 12개월 해달라는 얘기 있어가지고 그걸 같이 지금 그 재정당국이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군인이 지금 18개월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6개월을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왜 우리가 18개월 근무했는데 6개월만 해주냐? 10개월 예. 다 해달라. 뭐 그런 요청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그래서 들어가서.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대 다닐 때는 30개월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18개월 있지만 왜 18개월에서 6개월만 해주냐? 우리 18개월 다 근무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우리 재정당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연금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를 충분하게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내야 되겠다. 그거가 정부의 지금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얘기는 이제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정부는 그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어쨌든 국가의 보호를 더 필요로 하는 약자들에 대한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같이. 예. 예, 우리 정부에서는 그 약자 복지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약자 복지는 그 사회적으로 정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기준 중위소득을 크게 올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기준 중위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국민 전체를 100명으로 봤을 때 딱 50번째 있는 분을 의미하는 줄을 세웠을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의 수준선을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많이 쓰고 있는 것이 4인 가족에 이렇게 그 돈이 되겠습니다. 23년 같은 경우가 지금 540만 원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그럼 내년 같은 경우가 573만 원을 해가지고 33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6.09%에서 가장 많이 오른 케이스입니다. 지난해는 5.49%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쓰이냐 그러면 이 기준 중위소득 곱하기 예를 들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32% 드는 돈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호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40%,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50% 밑에 하위에 있는 분들을 정부에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도미 같은 경우에는 150% 이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호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난임시설이거든요. 요즘 난임이 많습니다.
100명 중에 사실은 10명이 난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80% 이하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 중위소득에 540만 원에 30%를 고르는 것이 이제 지난해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162만 원이 되었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32%로 곱해주게 돼가지고 183만 원을 인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면 한 달에 21만, 정확하게 21만 3천 원입니다. 인상이 되게 돼 있고 이것은 13.16%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4.40%를 인상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목표치죠? 이게 내년도에 바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지원 그 수준을 좀 높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수를 두텁게 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5년에 많이 올렸는데 그때는 5년 동안 19만 원 정도밖에 안 올렸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단 한 해에 21만 원 정도로 가장 올려가지고 더욱더 두텁게 보호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예산도 여기에 근 2주 정도를 저희가 내년 새롭게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거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로 2021년을 기준으로 10만 명당 26명이나 돼요. 아주 많은데 정부가 그 2027년까지 자살률을 2021년 기준으로 30% 낮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예, 지난해 자살률이 12,270명입니다. 그리고 매일 35명 정도 자살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추계를 봤더니 코로나 시기가 3년 더 있는데 자살 사망자가 39,000인데 코로나 사망자는 32,000입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전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봤더니 결국은 40%가 사실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경제적인 문제가 24% 정도, 그리고 마지막이 질병적인 요인 18%가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6명에서 18.2명으로 30%를 경감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단계는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예방을 위해서 우리 정신건강검진을 20살에 받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10년에 한 번씩 되게 돼 있는데 2년 만에 한 번씩 받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위험 요인을 좀 제거하겠다. 예를 들면은 자살 동반을 모집하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 방법을 소개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맞춤 교육입니다. 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위험에 노출된 분들은 사실은 자살자의 가족입니다. 거의 90배 이상을 또 많이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살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 그 가족 중에서 이렇게 자살을 또 시도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자살을 한 분이 주위 가족이 자기 가족도 시도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자살을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같은 그런 동질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스톱 지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담자를 찾아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상태는 어떤 잘 상담하는 게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살에 맞춘 그런 여러 가지 위험군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 그러니까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늘고 있어요. 정부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올해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그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고독사 실태 조사를 지난해 12월 달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고독사한 분들이 2,412명인데 지금 21년도입니다. 해보니까 3,378명이 나와가지고 연평균 한 9% 정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니까 남성분들이 여성분보다도 4배가 많고요. 주로 50세에서 60세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할 나이네요.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퇴직할 나이, 퇴직한 다음에 남성분들이 여성분보다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많이 좀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징후가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건 가장 근처에 있는 통장, 이장, 반장들이 자주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단소라든지 건보료 체납 가구 같은 것이 있거든요. 수원 세모녀 같은 경우도 같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연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 연결을 해서 자주 집에 있지만 나오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고독사하고 자살하고 좀 많이 연관이 돼 있네요.
예, 같은 겁니다. 예. 고독 사는 분들이 자살이 많습니다. 60% 자살이기 때문에요. 예, 말씀하시죠. 예. 마지막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발굴한 다음에 연계해 주면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로도 지원을 해가지고 생계비도 좀 지원을 해주고, 또 하나는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 알선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외롭고 있기 때문에 여러 돌봄이라든지 또는 병원 동행 서비스라든지 그런 걸 또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노인 어르신 같은 경우는 말벗 서비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같이 연계해서 해줄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관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약자 복지 중에서 가장 큰 축이 그 장애인 복지거든요. 그 지난 3월에 이제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한다라고 했는데, 기존의 장애인 정책과 차별되는 점이 있다면 뭘까요? 예, 장애인분들이 지금 한 265명 정도가 계시게 돼 있고요.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사회적 약자분들이십니다. 저희가 두텁게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생계급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기준 중에서도 그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노인 어르신하고 장애인분들이 70~80%가 넘습니다. 아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되겠고요. 장애인에만 해당되는 것은 사실은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 돌봄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보호자가 갑자기 병원을 간다라든지 또 애경사가 있다라든지 그럴 때는 7일 내에서 그것을 그 발달 장애인 돌봐주는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24시간 서비스를 하는 것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광주 같은 데에서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내려가서 만나보니까 너무나 그 어머니들이 좋아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주말쯤 되시게 되면 이제 집으로 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장애인 같은 활동보호준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등급을 받게 되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에 맞게 내가 맞는 서비스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시범 사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 수당이라든지 또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 사회적 약자이신 장애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활동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고 그런 걸 저희가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여러 다양한 복지 정책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정리한 정부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복지가 한 단계 도약을 하는 셈인데, 다양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 과정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내건 복지와 고용, 성장의 선순환 혜택이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돌아가기 기대하며 인사이드 경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